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당시 이 장관이 최적의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고 해도 파면이 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게 헌법재판관 9명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태와 관련한 국토위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이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겠지만 저도 기각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민 장관이 정말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직자의 그 의무를 위반한 적이 구체적으로 없고, 그다음에 어떤 발언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문제 삼은 건 그거잖아요. 사전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됐느냐, 그다음에 사후 재난 대응이 제대로 됐느냐, 그다음에 좀 약간 그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 이 세 가지였는데, 네. 이 앞서 두 가지는 그 장관으로서 충분하게 그 역할을 수행했고, 그다음에 그 좀 약간 중대본이 설치가 좀 늦었던 점은 있지만 그것 또한 최초 보고를 받고도 초동 대응은 매우 적절했다고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전원일치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 장관에 대한 이 탄핵안이 발의될 때도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었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탄핵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다만 정치적, 도의적,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떤 정말 거야의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저는 167일 동안 어떤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의 공백만 가져와서 차관 대행 체제로 가는 바람에 오히려 영도 제대로 안 쓸 뿐더러 입법 과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총체적인 대응이 좀 부실해진 점, 오히려 이것이 좀 문제가 더 됐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로 이제 이상민 장관의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고, 정말 이상민 장관이 얼마 전 우리 수혜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어떤 그 총체적인 주무장관 아니겠습니까? 어떤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주무장관으로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이제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은 정말 이렇게 초유의 장관 부재 사태를 불러올 정도의 이 무리한 탄핵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은 좀 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헌재 결정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피해를 당하신 159분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최종 결과였습니다. 일단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 기각 진짜 9명까지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각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 사회, 이 공직사회의 정치적, 행정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지는 그런 결과를 제시할 거라고 봤는데요. 다 9분 전체가 한 목소리였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법리에 치중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행안부 장관이란 자리에 대해서만 이 중점을 두고 본 것이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과연 파면할 정도가 될 것이냐. 법 하나를 봤는데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고, 제때 대응, 1시간여 가까운 공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탄핵을 하고 해임을 할 만큼이냐. 네네.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총체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책임을 질 수 없다면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과 총리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사과도 사실상 없었고 이상민 장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저는 역사와 국민을 보고 피해자를 보고, 모든 사건 사고는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돼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장관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또는 실무자들을 경질을 합니다. 대신에 최고 책임자가 도덕적인 사과를 하고 국민들께 유감을 표명하고,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 바로 임기가 있고 헌법이 규정하기 때문에 사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차관에게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대학 후배이고 여러 가지 이상민 장관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누구도 그 얘기를 못하는데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책임으로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총체적인 부실 사안과 대규모의 재난이 일어나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결국 피해자들만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사안은 당연히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안은 우리 사회 앞으로 이런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또 사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남긴, 아주 국민들께는 앞으로 걱정과 우려를 남긴 그런 최종 결과였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결정이었고, 특히나 중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정이 중요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결정이
세 가지 법안 위반은 또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단 말이죠. 저는 그 우리 저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건은 이번이 처음이고 네. 사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건은 두 번 있었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제 인용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 됐는데 그때 기각 사유가 그랬어요. 선출직 공직자, 그러니까 특히 뭐 국무위원이나 이런 공직자로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느냐가 이제 쟁점이었는데 법 위반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소수 의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지적이 나왔는데, 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우리 과거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이제 올라왔던 사안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검수완박법 같은 것도 5대4로 기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저 패스트트랙이 유효했느냐의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그것도 5대4로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은 9명 전원 일치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재판관들의 성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안은 오직 탄핵에 대한 요건이 갖춰졌느냐만 보는 건데 여기 대해서는 9명 전부 한 목소리 이건 탄핵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사전 예방 조치, 사후 재난 대응, 그다음에 발언에 대한 여부. 이건 뭐 발언에 대한 여부는 제가 막 말씀드렸지만 소수 의견으로 남은 건 있지만 예. 9명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 말하자면은 인용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저는 이 사태가 남긴 게 무엇이냐?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렇게 민주당이 모든 정치의 사법화를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정치가 풀어야 할 영역들을 좀 왜소화시켰던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이 민주당 정치가 해야 할 일을 방기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장관을 탄핵을 하면서 그럼 과연 이 제1야당은 뭘 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그 국회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30건, 40건이 넘게 있는데 이 헬로윈 참사를 불러일으킨 주체자가 없는 행사를 지자체가 맡도록 하자라고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자면은 인파로 인한 사고도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자는 그 개정안도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장관은 탄핵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으로서 장관은 탄핵하면서 정작 우리 사회의 어떤 인프라를 갖춰야 할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율 배반적인 모습. 그다음에 이 결국 이제 헌재에서 그래서 민주당이 제기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부 9명 전부 만장일치로 이것을 기각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이 이 사태를 167일간 장관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게 만든 정치의 책임을 오히려 저는 정치 사법화를 민주당이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정치 형해화로 가져왔던 이 점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장관이 앞으로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재난 안전에 대한 인프라와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주무장관으로 해야 하지만 이렇게 공백을 가져왔던 오히려 사법적 논쟁으로 이걸 끌고 갔던 정치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제 대통령실이 헌재 결정 나오고 바로 입장 냈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위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 야당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봐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야당에 대한 얘기죠. 예. 민주당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면서 이제 이번 탄핵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국정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건도 안 냈고요. 각종 뭐 수혜에 대한 대처, 뭐 양평 고속도로 관련 명품 쇼핑샵 입장을 얘기해도 아무 입장도 내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굉장히 대통령실은 행정부의 최고 수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이런 사법적인 사안들 있잖아요. 그동안의 모든 사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정쟁에 뛰어들었거든요, 스스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건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엄청난 사안들, 159명의 희생자, 외국의 희생자까지 포함해서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재난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지금도 길거리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도 뭐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 가면요, 유족들 차마 마른 눈물에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합니다. 그런 유족들의 고통이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자, 행안부 장관 없어도요, 다 돌아갑니다. 저도 각종 회의 때 계속 참여해서 봤는데요. 중요한 사안일 때는 총리가 와서 하고 정말 중요할 때는 대통령까지 옵니다. 그리고 장관 없어도요, 차관이 재난 총괄 타워가 돼가지고 전국의 시도 지자체 다 같이 회의합니다.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 이렇게 제대로 책임도 안 지고 발언도 부적절하고 사전 대응도 안 하고 사후 대응도 미비했던 그런 본부장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있어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도리어 항상 정치적인 논란만 불러일으켰고요. 불필요한 민방위복 색깔 바꿔서
그 옷 바꾸느라고 그런 거나 신경 썼지 국민의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썼습니까? 그리고 오늘 첫 회의에 돌아와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여기저기 질책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첫 회의에 재난대응 회의에 복귀해서는 맨 먼저 일성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 많은 앞으로의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일단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이 얘기부터 하고 나서 그게 중심이 되고 나머지 정말 많은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각 기관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요. 행안부 장관이 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회의가 정말 긴장감이 넘치고 네. 수많은 정부 기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정말 무겁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요. 분명히 대통령이 경질하거나 아니면 이런 헌법재판소의 탄핵까지 가서 이 정도 나왔잖아요. 분명히 대응 잘못하고 발언도 부적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옷 입고 나타나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예. 정말 국민들께는 불편하고 힘든 자리가 됐을 겁니다. 실제로 여야도 좀 엇갈린 좀 입장을 좀 내놨는데요. 어떤 말들을 했는지 듣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적 참사를 정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 컨트롤 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들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지휘관을 무력화시켜 놓고 재난 안전에 대비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행안부에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그 국민들의 저는 일반적 생각이라고 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상민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기 촉구합니다. 네, 여야의 반응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말씀 중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이상민 장관은 업무에 바로 복귀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즉각 사퇴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사실상에 정말 167간의 사퇴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됐으면 민주당이 어떤 이런 말하자면은 거야의 횡포로 인한 정말 입법 횡포로 인한 이 탄핵으로 인해서 정말 정치의 진공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의 사법화 현상만 두드러졌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정치가 해야 할 공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점을 민주당이 반성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법안들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정말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마땅한 일들 이를테면은 정말 인파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주체자가 없어서 책임을 지우기가 모호하다면은 그 모호함은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라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통과를 시켜놓아야 그게 비로소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주무장관이 복귀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사퇴하라고 하면 그러면 탄핵으로서도 사퇴하지 못한 장관을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이게 온당합니까? 이게 모순된 발언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것이 이상민 장관이 무조건 면접을 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주무장관으로서 그때 뭐 말하자면 소방이 인력이 갔더라도 뭐 좀 대처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런 발언들에 대한 건 본인이 사과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탄핵 결정에 어느 정도 감안됐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상민 장관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제 봤지만 이제는 기후 이런 측면들도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그럼 주무장관으로서 그러면 의원 입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정말 부처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데 대한 어떤 이제 앞으로 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장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열중하고 집중하고 거기 성과를 내라고 질타라는 게 정치권의 영역이지 무조건 사퇴하라고 하는 게 그럼 탄핵에서 돌아오자마자 직무에 복귀한 장관을 사퇴하라고 하는 게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저는 예. 민주당이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거야의 힘으로 어떤 의회 폭력뿐만 아니라 저는 언어의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거. 저는 그게 오히려 민주당의 가장 큰 병폐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입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입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민주당 탓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있고 상임위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재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고 막으려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국회의원의 의무고요. 지금의 정치적인 여야 대립들 결국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사법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는 이 정치적 공백들, 이것이 결국 문제인 거고요.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또 각성해야 됩니다. 더 분발해서 더 입법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 그거는 분명한 얘기인데요. 그러나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행정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제대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그동안 쭉 보여주는 행동이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 사과하거나 유족들을 위로하는 모습 하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윤리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비롯한 모든 야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 마음속에는 하나하나 쌓일 겁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잘못해도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용산구청장도 보석으로 나와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이 아픔을 겪고 수많은 생명을 잃어갔을 때 과연 누가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생길 거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되면서 나중에 이게 하나하나 국민들 마음이 쌓이면요. 이게 나중에 국민들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표현할 방법이 없는데요. 선거 때 투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행안부 장관이라는 직책, 높은 자리 아닙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장관 바꾸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상민 장관 지키느라고 윤석열 정부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유족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유족들은 사실 이 헌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상민 장관 퇴진운동 그리고 특별법 추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역시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엄연하게 저렇게 유족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지금 말한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명시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딱 부러지게 물은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법이라는 게 그래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뭐 옥상옥을 만드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 정말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미비한 규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또 규명돼야 되고 그런 점들에 보완점 맞춰줘야지 무조건 이제 특별법이 이제 뭐 지원한다거나 뭐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는 조금 저는 그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여당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말 어떤 그 이게 말하자면 야당이 제안을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하게 좀 말하자면 들여다볼 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좀 봐서 여기에서 포함돼야 할 법안이 그 조문이 있거나 아니면 빼야 할 조문이 있다면 여야가 이건 협상에서 해야 될 문제지 아예 전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그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는 유족들이 이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정치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저는 이거는 정치에 대한 예의를 따라서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다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무조건 이제 말하자면 정쟁의 소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조문들 물론 그건 여야가 좀 협상을 하면서 들여다볼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런 점들은 좀 걸러내야 되겠죠. 독소 조항은 걸러내더라도 최소한 이 특별법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이런 아픈 참사에 대한 어떤 재발 방지라든가 그런 어떤 정신을 기리는 그런 측면에서의 법 제정이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여야가 논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전 대변인님, 여당은 사실 이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입장을 내고도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 이게 필요하다면 여당에게 설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역시 계속 만나야죠. 만나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다양한 그런 위원회 만들어서 논의해야 되고요. 또 유족과 함께 만나야 됩니다. 왜냐? 이런 모든 재난의 문제는 피해자와 유족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한이 쌓이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반드시 만나고 조속히 만나고 그리고 모든 협의를 열어놓고 해야 됩니다. 특별법도 꼭 필요하다고 보시죠? 당연하죠. 저는 필요한 것이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저녁 9시 뉴스에 비만 내려도 그리고 피해 한 사람만 당해도 내 가슴속에 눈물이 나고 모든 책임이 대통령이 나의 것인 것 같았다. 많은 국민들이 그 말에 감동을 했습니다. 위정자 역할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장관이든 총리든 대통령이든 과거에 그런 도백이든 가져야 될 자세가 그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인데 저도 시청 앞에 가면요. 그 제 아들, 딸 같은 그런 정말 아리따고 예쁘고 씩씩한 청년들의 영정사진 보고 있으면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유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 정확하게 진상을 알게 하고 또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사후 대책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여야는 반드시 합의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유족 대표들도 안 만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야가 풀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풀어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적극적으로 특별법 저는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요, 국토위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출석을 했고요.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은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국토부가 어저께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55건에 이르는 그동안의 추진 과정 전체에 대한 문서와 네네. 그런 그 절차들을 전부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이겠죠. 네. 민주당은 이제 그걸 보고 뭐 빠진 게 있다고 얘기한다거나 또 아니면 여기서 선별적으로 자료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예, 얘기할 예. 테고 그다음에 원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정쟁의 소지로 가는 한 이 사업이 백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본인의 또 주장을 항변을 하겠죠. 뭐 이게 저는 쳇바퀴 돌도 갈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과연 고속도로가 정말 우리 국토 균형 종합 계획 발전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의 연속 사업이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양평군 주민들이 그동안 고통받아오던 그런 정체로부터 교통 체증으로부터 정말 이것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전 쟁점은 그러니까 논점이 그거여야지 이게 민주당이 자료가 부실했느냐 이 자료가 맞느냐 이건 저는 논점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또 국토부가 어저께 이제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 예, 예. 백지화 선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자락 깔면서 저는 이제 일종의 출구 전략 좀 약간 퇴로를 연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논의가 무조건 공방으로만 치달을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떤 대안으로 갈 건지 그러면 양평 주민들의 의사는 어떻게 우리가 공론화할 건지 사실 저 원장관이 발언한 그 전날 그러니까 6일날 이제 백지화 선언을 했는데 그 3일하고 5일에 주민 공청회가 있을 거였는데 그게 취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다시 전 재개를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원하는 건지 이번에 많은 또 양평 주민들이 여야의 공론 과정을 보면서 다 알 건 다 알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어떤 게 최적의 대안인지 오늘 여기에서 오늘 국회에서 이런 점들이 논의가 돼야지 이 자료가 맞네 안 맞네 이렇게 저는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고 보고 예.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여야 논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뭐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정확해야 되죠. 이거는 개인의 사인의 그런 여러 가지 문서 교환이 아니고요.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는 하나하나 문서도 정확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충격요법이었다. 당장 이 말한 사람 잘라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잘라야 됩니다. 왜냐? 아니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하거나 충격요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바꿉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타를 통해서 진행되는 국가 사업은 하나하나가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틀리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요. 숫자 하나 잘못 쓴 사람도 나중에 징계받습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하는 사업도 그런데요. 예타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 보면 국민들 금방 아실 겁니다. 갑자기 왜 춘천까지 가는 길이 꼬부라져가지고 쭉 직진하면 되는 길이 갑자기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 보고 계시면 될 텐데 저는 이번 이 문제는 과연 왜 이런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갑자기 변경이 되고 변경의 과정에는 어떤 역할들이 있었고 이걸 명확하게 밝히면 된다. 그리고 네. 이것이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된다. 모두가 혜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 관계자라든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것이 왜곡이 됐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요. 행정행위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 바꿔야 되고요. 저는 충격요법이라고 얘기한 분 당장 경질하고 국토부에서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행위는 충격요법이나 실험이 아니고요. 하나하나가 완결된 행위고 국민의 세금을 쓰는 예. 법과 법률에 대한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난을 치거나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문책당해야죠. 네. 두 분 모두가 충격요법이라고 말했던 국토부의 발언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지화에 대해서 이번에 백지화 선언을 취소할지 여부가 좀 관심인데 원래 민주당의 사과가 우선시 돼야 원희룡 장관은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직접적인 사과 의사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번에 취소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될까? 그 부분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논의 여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원장관이 백지화 취소라는 단어보다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도의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면 지금 그것이 최초안이든 그것이 대안이든 어쨌든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최적의 어떤 방안을 찾는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저는 출구 전략을 짜고 있다고 또 보고 저도 마땅히 짜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과연 이거 뭐 이런 이제 그 지역의 현안들이 주민 투표로 결정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제기하는데
과거에 한 사례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척에 원전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느냐 여부를 놓고 삼척 주민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부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게 강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주민의 공청회를 하든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공론을 직결한 다음에 저는 이것이 정치가 수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55건의 자료를 다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이 다 이 모든 자료를 공개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됐는지 원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본다면 저는 출구를 찾을 수 있으라고 보고 오늘 말하자면 원장관이 백지화 선언, 뭐 백지화 취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만 저는 이제 표현 자체를 자꾸 순화시켜서 뭐 원점에서 재논의 한번 하겠다,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겠다 이런 정도의 좀 순화적 표현으로 출구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그런 원장관의 오늘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말하면 출구 전략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일단 원희룡 장관의 사과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죠. 아니 어떻게 에이터 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자기가 백지화시킵니까? 백지화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부처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기재부도 관련돼 있고요. 그거 다 지켜보는 과정이 있잖아요. 총리실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기관이 다 개입이 돼 있는데요. 원장관이 혼자서 무슨 백지화를 권한이 있습니까? 애초부터 권한도 없는데 이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야당은 어떤 사안에서 의혹이 있거나 그렇다면 국정의 올바른 길을 위해서 야당이 의혹 제기하고 질의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사실과 문서를 가지고 여기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백지화한다는 거는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 쌓아온 부분을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사안을 다룬 것이고요. 만일의 경우 이 사안을 본인이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백지화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당초의 원안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리고 이미 지역민들은 갈려 있고 정치적 쟁점이 돼버렸습니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은 무조건 하겠다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건 정말로 국토를 만드는 이 도로를 만드는 정책 행정 사안이 아니고 정책 왜곡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짚고 여당과 야당이 만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구 골프 논란을 빚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 수위가 뭐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홍 시장은 수해 복구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뭐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뭐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아도 홍 시장이 그동안 뭐 있었던 본인의 행정 서류 결제라든가 이런 모든 네네. 서류들은 다 윤리로 제출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소명을 듣지 않아도 최근에 어떤 행보 자체가 소명의 과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 사과하고 저는 그 말하자면 본인의 잘못이 없었다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다가 사과를 하고 페북에 또 뭐 약간 또 뭐 과하지옥이라는 글도 올렸지만은 다시 그건 또 내리고 그다음에 네. 이제 수해 복구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저렇게 봉사 활동을 했는데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약간 좀 곤혹스러운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홍준표 이제 시장처럼 사실 당대표 대선 후보를 역임한 그런 사실 자산을 갖고 있는 그 중진 정치인이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강한 징계가 내려진다는 거는 당으로서의 어떤 말하자면은 하나의 자산을 또 잃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예. 스스로 좀 당의 어떤 그런 원로들에 대한 대우도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유상범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충분히 홍 시장의 뭐 사과 같은 게 충분했다는 식으로 한번 방어막을 쳐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또 윤리 결정은 또 윤리가 소집되고 또 윤리가 개시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 시장이 최근 저렇게 낮은 자세를 보이니까 아마 저는 감안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경고경징계 정도로는 안 갈 것 같고 당원권 최소한 당원권 정지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중징계 형태를 띠므로써 다만 이제 그 개월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제 문제 같은데 그걸 띠므로써 저는 어느 정도 어떤 메시지를 주고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징계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모습을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공당의 역할이라는 게 최소한 어떤 모든 것에 책임지는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경징계로 끝난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솜방망이고 그 말하자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닌가 이런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런 정도의 아마 그 수위라면은 홍 시장도 반성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그래요. 홍 시장이 이런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면 홍 시장 같은 경우에 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졌을 때 또 말하자면 당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잖아 라고 또 이렇게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정치인은 저는 항상 언제라도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는 당이 어느 정도 수위 조절함으로써 오늘 징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어느 정도 수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거의 공감합니다. 당원권 정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명하기는 그렇습니다. 당 대표도 지냈죠. 당에서 뭐 대선 후보까지 지낸 당의 최고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제명까지 한다는 것은 더구나 대구시장은요. 국민의힘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이잖아요. 서울시장보다 더 사실은 더 중요한 곳일 수도 있는데 제명한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의 부고기사 빼고는 모든 언론이 다뤄주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홍 시장이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당혹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좀 즐기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 홍 시장만큼 지금 많은 언론에 언급이 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도 보이지도 않고요. 대표는 어디 있는지 총리도 안 보이고요. 대통령은 명품이니 뭐 이런 논란 때문에 보이지만 홍 시장이 가장 많은 여권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 시장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그 정치적인 뭔가 자신을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과연 제명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제명은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이 사안이 국민들께 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공직자들은요. 재난 상황이 되면요. 모든 재난에 대응하는 자세로 원위치가 돼야 됩니다. 책상 앞에서 또는 현장에서 재난을 복구하고 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골프 치고 있었다. 골프가 그동안 수많은 공직자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저는 홍 시장이 이번 사안을 과연 지혜롭게 잘 극복한다면 또 다른 정치적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당원권 정지 정도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이르면 오늘 결정되게 될 텐데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코인에 대해서 자진 신고한 11명 의원 관련한 이야기들을 쭉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윤리자문위를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내로남불이다. 권영세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에서는 이게 김남국 의원 물타기 아니냐 뭐 이런 유의 계속 공방이 주고 가고 있는데 윤리위 고발 사퇴한다는 이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그 말하자면은 코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의원들은 신고 의무는 없어요. 코인이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등록 목록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로 이게 불거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대의기관이니까 선출된 권력이 위임받았으니까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 공개합시다 해서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진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 말하자면 소명 그다음에 여기에서 위법 여부 이런 게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그냥 신고한 거예요. 총량이 얼마고 어느 정도 거래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은 갖고 있는 자산이 이 정도다. 다 처분한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처분하지 않은 김홍걸 의원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윤리자문위가 언론에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민주당이 바로 이걸 받아가지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근무 시간에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그 윤리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거는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의원들의 선의로서 자 나도 이건 한 적이 있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한 이것을 강제적으로 공개해버림으로써 마치 여기에 사실 코인 갖고 있는 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김남국 의원에게 우리가 코인 갖고 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임위 때 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현금화하는 과정이 약간 불법적인 그런 사안이 있는지를 이제 본 거고 네. 또 하나는 그런 또 코인 관련 법에 약간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지 이것 때문에 윤리위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있고 이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공개해 다 해버리면은 의원들의 선의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전 왜곡하고 국민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말 지금 자막이 나오지만 비밀을 우리가 엄수를 해야 될 그런 의무도 네, 위반한 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윤리특위가 그러니까 윤리자문위가 윤리위원회의 자문위원 기구 역할을 해야지 마치 정치적인 어떤 기구처럼 역할하는 건 곤란하다. 아마 국민의힘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는 국회의원의 선의를 그다음에 자진 신고했던 그런 어떤 올바른 태도를 저거는 굉장히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의원들이 신고한 내용을 언론에 이제 공개한 거는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공직자는 선의도 악의도 없습니다. 투명하게 국민들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공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법을 이용해서 스스로 가리는 그런 게 있으면요. 국민들은 그다음부터 신뢰하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든 또는 임명직 공직자든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이 사안 가지고 공개됐다. 물론 자문위원회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이것이 법에 규정이 됐든 되지 않았든 자신의 행위를 국민에게
모든 눈높이를 맞춰서 행동을 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게 밝혀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선이든 악이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직자는 오로지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내가 하는 이 공직에서 활동 행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만을 위한 사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든 문제가 있다면 암행이라든가 감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밝혀내고 징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위해 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번 사안을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비판하고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 검증하고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명하고 뭔가 비판받을 지점들 또는 법이 저촉되는 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있지 서로 고발 논쟁하고 할 일 아니다. 여기서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나가서는 안 되고요. 여당도 야당과 같이 협의해서 제대로 밝히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의 공직적 의무를 좀 지켰으면 합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자진 신고한 11명 중에 한 명이죠. 권영세 장관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까지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권영세 장관이 소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보유는 했으나 네. 내가 이제 보유는 했으나 그렇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업무 시간에 하진 않았다 예.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보유했다는 보유한 사실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걸 했다고 해서 바로 이거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저는 사실관계를 거쳐야죠. 국민의힘이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정말 권은세 장관의 말이 맞는지만 들여다보고 혐의 없으면은 안 해도 돼요. 김남국 의원이 윤리위에 간 거는 민주당이 보낸 거예요. 자기 자체적으로는 검증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윤리특위로 보낸 겁니다. 네. 이 사안을 저는 같은 그 사안으로 등치시키면 안 되는 거죠.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해서 권영세 장관을 끌어들임으로써 잠깐 사태를 물타기 하거나 희석시키는 의도가 저는 다분히 있다고 봐요. 이건 별개의 사안이죠. 김남국 의원의 의혹은 정말 고구마 줄기 같아요. 파도 끝까지 나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자료 제출 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권 장관과 같은 것으로 등치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김남국 의원 사태를 약간 물타기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권 장관을 소명을 한번 들어보는 과정 거친 다음에 거기서 뭐 위법하다거나 거기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윤리특위로 가는 거지. 윤리특위가 무슨 전가의 보도입니까? 저는 이렇게 가서 안 된다고 봐요. 예, 권 장관의 윤리위 제소는 거기까지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저도 거기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위법 사항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액수라든가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권 장관이 제대로 밝혀야 되고 소명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윤리에 나중에 이 제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여지고요. 그 전 단계로 일단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김남국 의원 건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범죄자로 몰아갔었던 것이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무수한 검찰의 압수수색, 수많은 가상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거 거의 없습니다. 밝혀진 것은 상임위 중에 회의 중에 국회의원이 자기가 회의를 하고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거래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김남국 의원 건도 지금까지 쭉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뭐 밝혀진 게 있습니까? 불법적으로 무슨 사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이익을 주거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 회의 시간에 국회의원이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했던 거 저는 이 김남국 의원은 정말로 반성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될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품위와 업무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사안을 가지고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 사안도 권영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명확한 것들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다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무수하게 압수수색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권영세 의원도 마찬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저는 바로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국민들께 충실하지 않은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는 처벌받아 마땅한 겁니다. 박성중 대변인이 오늘 조금 전에 국회 최고위 회의 마치고 나와서 권 장관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하고 조사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뭐 윤리위 제소하는 것이 사실상 민주당의 뭐 기정사실이 된 것 같은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만큼 이 혐의가 좀 뚜렷하다라고 민주당에서 보는 겁니까? 그렇게 본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액수라든가 뭐 횟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들이 조금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정상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다거나 사실 그중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입법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뭐 투자를 해보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들 같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거래한 횟수라든가 액수가 만일의 경우 크고 충분히 이거는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또 뭐 상임위 회의 중에 했거나 아니면 또 근무하는 시간에 했거나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밝혀진다면 이건 충분한 제소권이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 정도 입장이 나왔다면 저는 그 정도 확보가 된 것 아닌가. 대신에 민주당이 과잉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도리어 나중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 짧게만 한 예. 말씀 드릴게요. 자, 민주당이 저 제소를 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왜 고소 고발을 하면은 사실 여부 관계없이 범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 효과를 노린 거라고 봐요. 제소함으로써 제소 자체에 대해서 마치 뭔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 하나. 김남국 의원은 윤리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았습니다. 네. 제명 권고. 국회 우리 의정 역사에 흔치 않은 그런 제명 권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는 권영세 장관권을 같이 좀 말하자면은 이렇게 희석하려는 의도 때문에 제소하는 네. 것 같은데 네. 저는 저렇게 저걸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하면 반드시 역풍됩니다. 그럼 굉장히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예. 도리어 국민의힘에서 그런 짧게 사안들이 많았었죠. 부탁드릴게요. 무조건 검찰 고발하고 무조건 네. 뭐 여러 가지 뭐 사법적 조치를 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사안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잘 판단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접근을 했다면요. 나중에 도리어 국민들에게 더 예. 많은 질책을 당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